고발뉴스 시청자 여러분, 정말 힘든 시대가 왔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로. 그러나 또 대한민국은 정말로 잠재력이 있는 나라지요. 문화가 특히 꼽히는 나라, 그리고 나날이 발전하고 나아지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 대한민국, 우리가 사는 나라에 대해서 자괴감을 느끼거나 열등감을 느끼거나 실망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힘을 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언론에 대해서 사실은 국민들이 질타하고 그리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제 지금 이런 고발 뉴스 같은 경우에 국민의 소리를 대변하고 국민의 눈을 대변하고 국민의 귀를 대변합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좀 도와서 힘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역시 언론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2013년 8월 21일 수요일 뉴스 독립군 데일리 고발 뉴스입니다. 여러분들 깜짝 놀라셨죠? 이회수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희 고발 뉴스 즐겨 보신다고 하네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내오신 메시지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제보다 13분 늘었네요. 감사합니다. 모두 5,134분의 고발 뉴스 정기구독 후원자 제공입니다. 공인의 사생활에 대한 국민적 알 권리의 한계는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이거 쉽지 않은 얘기죠. 하지만 분명한 건 장윤정 씨 가정사에 대한 채널A의 보도에서처럼 언론이 장사 속으로 개인사를 엿보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하는 사회적 합의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장사 속 정도가 아니라 자기 매체의 비판적인 인사를 공격하기 위해서 사생활을 파헤치는 거 말입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한 달에 34번에 걸쳐서 보도했다면 그건 명백한 언론 테러 아닐까요? 조선일보와 소설가 이회수 씨 사이의 일인데요. 트위터 대통령으로 불리는 이회수 씨, 헌우의 아들 양육비 소송을 겪고 합의한 이후에 영상 매체와는 처음으로 저희 데일리 고발 뉴스와 단독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평생 112권의 저서를 쓴 소설가, 팔로워 160만 명을 가진 트위터 대통령, 이회수 씨만큼 많은 수식어가 따라붙는 명사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말보다 그를 잘 표현하는 수식어는 바로 해학과 소통입니다. 사람과의 소통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세상 만물과의 소통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둥을 보고 종일 서 있으면 다리 아프냐? 관절 같은 거 갖고 싶어? 뭐 이러고 물어보고 기둥이 대답 안 해주면 내 스스로 대답을 찾아서 기둥을 대신해서 대답해 주고. 해학과 소통의 권위자 이회수 씨는 요즘 깊은 시름에 잠겨 있습니다. 얼굴에 사람 좋던 그 미소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문제는 이제 식구들입니다. 식구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악플러들한테 시달렸고 끊임없이 빗발치는 전화에 시달려야 했고 수없는 비난 그리고 사회적 냉대 이런 것들에 노이로제가 걸려서 그야말로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만 어쨌든 이제 악플러들하고 문제가 생겨버리면 우리 집사람 들어누워 버립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가정도 안정이 돼야 될 것 같고.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난 3월 29일 경향신문은 이회수 씨가 혼외 아들을 낳은 56살 오 모 씨로부터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당한 사실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오 씨는 생활비 명목으로 가끔 돈을 받았지만 10여 년 전에 지방으로 내려가면서 연락이 끊겨 그동안 양육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혼외의 아들을 둔 것은 100% 이회수 씨의 잘못이고 그동안 충분히 양육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도덕적으로
비판이 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비판은 사실에 입각해야 할 것이고 정도에 맞춰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조선일보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밤중에 이제 TV 조선에서 네. 11시가 넘었는데 네. 예, 그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문을 두드리고 심지어는 이제 갓 시집온 며느리는 공포심에 막 울고 둘째 며느리는 그래서 집안이 한때 거의 막 며칠씩을 와서 그러니까 뭐 공포에 사로잡혔던 적이 있죠. 그런데 저는 이제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그 당시에 취재에 응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판 끝난 다음에 취재에 응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재판 끝나기 전에 20일 동안에 22건의 기사를 내고 TV조선까지 합세해서 30일 동안에 34건의 기사를 냈습니다. 그것도 사실과 무근하게. 3월 29일부터 5월 2일까지 이 사건을 특정 보도한 경향신문의 경우 4건을 보도했고 화천을 커버하는 지역 대표 언론 강원일보도 3건을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27건의 기사를 말 그대로 쏟아냈습니다. 스포츠조선과 TV조선을 합치면 30건이 훨씬 넘습니다. 기사가 아니라 융단 폭격을 가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조선일보와 이회수 씨 사이에 오랜 갈등이 깔려 있습니다. 이회수 씨는 친일, 수구, 기득권을 대표하는 족벌신문 조선일보를 반대하는 안티 조선 계열의 대표적 인물입니다. 지난해 10월 3일에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조선일보가 찌라시인 이유는 취재를 통해서가 아니라 추측을 통해 기사를 쓰기 때문이라고 드러내놓고 비판한 적도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주축이 된 트위터 문화를 주도하는 트위터 대통령 이회수 씨의 영향력 약화를 호시탐탐 노려온 조선일보로서는 절호의 기회였을 것입니다. 한 달 만인 4월 29일 양측은 양육비 지급에 합의했고 변호사들은 서로 원만하게 만족할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뒤늦게 양측이 합의에 이른 만큼 더 이상 문제가 확산되지 않기를 바랬지만 여론은 끝내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법원 합의문에 따르면 원고 오 씨는 이회수 씨로부터 그동안 양육비도 모두 지급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오 씨가 소장에서 양육비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동안 자신이 받아온 돈이 양육비가 아닌 위자료인 줄 착각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회수 씨가 오 씨 몰래 아들을 입양기관에 맡겼다 하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언론이 쏟아낸 허위 사실들은 이미 퍼질 대로 퍼져나간 상태입니다. 거의 수천 건에 가까운 악플들이 올라와서 이건 좀 심하다. 그리고 저도 이제 그 나이 또래의 자식들이 있고 그리고 엄연히 그 재판을 통해서 제가 제 이제 셋째 아들의 양육비를 다 지급한 걸로 판결이 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아이를 홀트에 맡긴 적이 없거든요. 홀트에는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권한은 어머니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전적으로 어머니에게만 맡길 수 있는 권한인데 마치 제가 아이를 홀트에 맡겼다라고 모 신문이 그러니까 기사를 조작해서 모함을 하는데 그거에 맞습니다. 그거에 근거해서 너무 많은 이제 악플이 양산되고 또 확대 재생산되고 그래서 그 입에도 담기 어려운 그런 욕설하고 같이 그런 악플이 올라오니까 이건 좀 뭐 너무하지 않는가. 뭐 저마저도 이것을 방조하게 되면은 정말 힘없는 사람들은 정말 기가 막히고 억울해서 이거 정말 자살하고 싶은 심정이 들기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긍정과 해악, 소통의 달인 이회수 씨로 하여금 자살까지 떠올리게 할 만큼 고통스러웠던 시간들. 정작 안타까웠던 것은 개인에 대한 집단의 공격이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문제는
신문에만 있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사회 전체가 어느 정도 병들어 있는 것은 아닌가. 네. 저는 어쨌든 그 윤정원 목사를 위시한 시발단으로부터도 집중 공격을 받았었고 또 거기에 일간 베스트 회원들도 합세를 했었고 네. 세 번째 이제 그 조선일보로부터 그런 모함을 당했는데 의외로 저는 그 고립무원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전 누군가가 좀 힘차게 편을 들어주거나 아니면 함께 싸워줄 줄 알았는데 관망하시는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파워 트위터리안인 변희재 씨에 대해서도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는데요. 제가 엄연히 그 아이를 제 호적에다 올렸고 네. 그리고 양육비가 밀린 게 없고 네. 그리고 제가 아이를 버린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판명이 났는데도 네. 변 선생께서 아. 뭐 아이를 버렸다는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확인을 해보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건지 또 알면서도 그러는 건지 저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솔직하게 말해서 그분이 팩트라는 말을 엄청나게 좋아하시는 분인데 가장 비팩트적 인간이 아닌가. 그러면서 사실이 아닌 대표적인 사례로 100억짜리 아방궁에 산다고 회자되고 있는 현실을 개탄했습니다. 하천에 정갑철 군수하고 이회수가 아방궁을 짓는데 약 100억 정도 들었다면은 이회수와 정갑철 군수 사이에 10억 정도의 커넥션은 있었을 것이다. 이러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얘기일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나를 날도둑놈 취급하는 심지어는 우리 저 고명하신 삼선 군수까지 저분은 정말 투명한 분입니다. 네. 그런데 거의 모함하고 그리고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이런 그것을 공공연하게 트윗에다 올렸거든요. 실명을 거론해서 네. 한두 건이 아니에요. 이런 식의 네. 모함이 비난과 비방. 실제로 화천 정갑철 군수는 CBS 방송에 출연해 이회수 작가가 기고하는 감성마을은 화천군 땅으로 개인 땅이 아니며 임시로 빌려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 문학관이 조성이 돼가지고 예. 이혜수 작가 선생님께서 살아계실 때는 살아 움직이는 문학관이 될 것이고 사후에는 기초 다른 단체에서 했듯이 예. 이런 그 사후에 그 유적을 기리기 위한 문화권에서의 가치가 있다면 아하. 이거는 화천군의 자산이지 어떤 개인의 자산이 아니라고 저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회수 작가의 존재가 지역의 농특산물 판매에 큰 도움이 되는 등 경제적 효과가 1,000억 원대를 훌쩍 넘는다고도 했습니다. 화천에 고향을 둔 사람들이 서울에 가서 물으면 화천이 고향이라고 말을 안 하고 춘천이라고 그랬습니다. 춘천은 잘 아니까. 화천은 잘 모르니까. 예. 예. 그랬었는데 지금은 산천어하고 이예수로 인해서 이제는 화천 분들이 어디 가나 내 고향은 화천이다. 산천어와 이예수가 있다. 예. 이런 그 군민의 그 고향 찾아주기 운동에도 목소리를 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경제적 가치로 따지기 좀 어려울 만큼의 어떤 자부심이라는 재산을 얻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게 그 화천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게 한 그런 계기도 됐지만 예, 예. 또한 경제적으로는 산천어가 그 평가기관에서 1년에 그 900억 정도의 경제 유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회수 씨는 변희재 씨가 소송을 걸어오면 대응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그보다 감성마을에 한번 와보라며 공개적으로 초청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번 와보세요. 한번 와주시면 좋겠어요. 와가지고 적어도 뭐 화천군 다목리 와서 국밥이라도 한 그릇 사 먹고 그런 얘기를 하시든지. 맞아. 정말 이런 한 푼 보태준 적이 없는 사람들이 회방은 있는 대로 놔요. 그러면서 다른 분들도 아방궁이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한번 다니러 오라며
이회수 씨는 예의 사람 좋은 미소를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화천은 역시 다른 데서 이제 드시기 힘든 음식 중에서 산천어가 있고 그 뭐 회도 좋고 매운탕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어죽 같은 경우 이제 강이 있기 때문에 어죽도 좋고 또는 뭐 생선찜 같은 것도 좋고 또 특히 이제 산채 여기는 시골이라서 산지에서 직접 뜯어서 얼마 신선할까? 그렇죠. 직접 농사 지은 거 드리고 뭐. 화천 먹거리 자랑에 생기를 되찾는 올해 67살 노 소설가의 모습을 보며 조선일보 기사 때문에 개운치 않은 뒷맛을 느끼고 있던 고발뉴스 취재진 또한 비로소 입맛을 되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고발뉴스를 믿고 처음으로 방송 인터뷰에 응해주신 이회수 선생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트위터 대통령 이회수 선생에 대한 오해 좀 풀리셨나 모르겠습니다. 내일은 내친 김에 일베에 대한 이회수 선생의 생각, 그리고 촛불과 민주당에 대한 생각, 그런가 하면 일본 원전 사고 등에 대한 촌철 살인 제안 등 추가 인터뷰 내용을 자세히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부정선거 국정조사가 진실규명에 실패하자 민주당은 물론 시민사회에서 특별검사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국선언도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얼마나 했는가 봤더니 무려 3만 명이 넘었습니다. 시국선언이 대규모 민주항쟁으로 이어졌던 87년의 시국선언자 5,500명의 6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12.19 부정선거의 심각성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일 텐데요. 특히 종교계가 진실규명을 위한 태풍의 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군부 독재 타도, 민주회복을 외치며 서슬퍼런 전두환 독재를 무너뜨린 87년 60 민주항쟁. 대통령 직선제 요구를 거부한 4.13 호원 조치 이후 시작된 대학 교수 등 지식인들의 시국선언이야말로 6월 항쟁의 넉넉한 토대가 되어줬습니다. 4.13 호원 조치로부터 6월 항쟁에 이르는 2개월 동안 시국선언에 참여한 인사는 몇 명이나 될까? 5,500명가량 되는 걸로 집계됐는데요. 그렇다면 부정선거 규탄 촛불이 밝혀진 지난 2개월 동안 시국선언에 참여한 각계 인사는 몇 명이나 될까? 놀랍게도 87년에 6배에 달하는 3만여 명이 이미 시국선언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학 교수와 전문직 종사자들이 앞장섰던 87년에 비해 2014년 시국선언의 달라진 모습은 사회 전역에 걸쳐 시국선언 참여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교과서에서 배운 것을 실천하겠다며 앞장선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시국선언 참여는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전 국민적 기대를 반영한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재연절을 맞아 청소년 817명이 모여 어른들에게 일침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공부나 해라. 어린 게 뭘 알겠느냐. 누군가 시킨 게 아니냐. 투표권 없는 어린 학생들이 무엇을 알겠냐고요? 그저 학생들은 학생답게 공부나 하라고요? 누군가 시켜서 선동을 하는 것이 분명하다고요? 투표권 없는 학생은 사회와 정치에 무관심해야 합니까? 대학 교수들의 시국선언도 본물이 터졌는데요. 7월 17일 재헌절을 맞이해 서울대 교수 128명이 시국선언에 참여하는 등 전국 70여 개 대학에서 현재까지 2,000여 명의 교수들이 시국선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4.19 혁명도 겪었고 광주 민주항쟁도 겪었고 60 민주운동도 겪었습니다. 이제는 민주화가 거의 완성 단계에 왔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5월의 작태를 보면은 전혀 아닙니다. 해외 동포들의 시국선언도 2013년 부정선거 규탄 시위에 달라진 표정 중 하나인데요. 인터넷으로 만난 해외 동포들끼리 시위를 조직하고 다시 이들의 활동이 SNS를 통해 국내로 실시간 중계되는 양상입니다. 각계 전문가들의 시국선언도 한창인데요.
87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풍경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언론인들의 시국선언인데요. 2,000명에 달하는 언론인들이 불공정한 보도를 반성하며 시국선언을 통해 촛불 대열에 합류한 것도 특징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시민들의 분노의 촛불은 더 뜨거워지고 있지만 언론인은 침묵하거나 왜곡 보도의 천병 역할을 강요당하고 있다. 천주교, 불교, 기독교 등 종교인들의 시국선언 역시 2013년 부정선거 시위의 대표적 특징 중 하나입니다. 지난 14일 천주교 대구 경북 지역 수도의 신부, 수사, 수녀 등 500여 명이 참여한 시국선언은 이번 2013년 시국선언의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보수적인 대구 경북 지역의 분위기 탓인지 지난 87년에도 시국선언에 참여하지 않았던 이 지역 카톨릭 성직자들이 교구 창설 이후 처음으로 100년 만에 시국선언을 함으로써 부정선거의 심각성을 전 국민에게 깨우쳐줬다는 평가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진리의 영향과 고귀함을 잊지 마십시오. 눈과 귀를 열고 국민의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법과 원칙을 외면한 교묘한 말 바꾸기로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지 마십시오. 그런 일이 계속된다면 경북 세부 지역의 사제들과 지도자들은 대한민국 국민과 더불어 조금도 망설임 없이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나설 것입니다. 오늘도 종교인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졌는데요. 원불교 성직자들이 새누리 당사 앞으로 돌려가 집단적으로 시국선언에 나선 것입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국가정보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하여 불법적인 선거 운동을 한 일련의 사건은 그동안 우리나라가 일으켜놓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법 질서를 훼손시킨 엄청난 국기문란 사건이다. 이런 중대한 사건을 해결할 국정조사마저도 파행으로 몰고 가는 새누리당과 국정원은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라는 물타기로 또 다른 범죄를 국민들 앞에 저질렀다. 원불교 교무들은 새누리당을 명시해 현 시국의 여당인 새누리당의 국기문란 사태라고 꼭 집어 규탄했습니다. 우리 원불교인들은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기에 종교인의 양심으로 현 시국을 국가정보원과 새누리당의 정치적 야용에서 빚어진 국기문란 사태의 위기 상황을 규정한다. 강혜윤 교무는 국정조사를 지켜보며 새누리당에 말할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면서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투쟁에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새누리당이 성실하게 국정조사를 해야 되는데도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이 증인들을 자기들 유리한 증인들은 보호하고 자기들에게 불리한 증인들은 죄인 다루듯이 하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이 국정조사를 무력화시킨 것에 대해서 사실 국민들로서 분노를 느끼죠. 이 새누리당이 계속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국정조사를 파행으로 몰고 국민을 무시하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큰 사태를 맞게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원불교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시국선언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투쟁을 함께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개신교 측도 그야말로 본격적으로 시국선언에 합세하는 양상이었는데요. 오늘 한완상 전 부총리를 비롯해 기독교 학생의 총연맹과 기독청년협의회 출신 916명이 시국선언에 나섰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들고 국가의 기강과 민주주의와 헌법을 유린한 서민 공노할 망행이다. 현 상황을 헌법을 유린한 쿠데타로 규정하고 있는 기독 청년들은 청문회 이후 촛불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습니다. 청문회 하는 걸 보고 그동안 침묵을 지켰던 대다수가 이제는 새로 일어설 거라고 봅니다. 6월 항쟁 당시에 일어섰던 우리 시민들이 다 함께 일어서서 민주주의를 수호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꼭 수호해야 된다. 87년 민주항쟁 당시의 시국선언과 2013년 부정선거 규탄 시국선언을 비교 분석해 봤는데요. 규모와 정도 면에서 이번 상황이 훨씬 전면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더구나 개신교 목사님들 무려 1000명이 내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시국선언에 나선다고 합니다. 마지못해 국정조사에 응했지만 이제는 그만 넘어가자 이렇게 벼르고 있는
청와대 그리고 새누리당 정신 똑바로들 차리셔야겠습니다. 2013년에 국민들은 나몰라라식의 책임 전가와 거짓말을 일삼고 있는 청와대 그리고 새누리당에 대해 부정선거 그 자체만큼이나 더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공중파 방송은 공공재입니다. 북한산이나 서울 광장 같은 겁니다.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니까 바위 위에다가 홍길동 대박 이런 식으로 글씨를 쓰면 안 됩니다. 그런 장난하면 공중파 사업권을 뺏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법으로 또 규정돼 있습니다. 어제 SBS가 그런 장난을 쳤습니다. 실수였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거짓인 게 명백해 보입니다. 먼저 방송된 문제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특히 가자미나 광어, 농어 등 비교적 깊은 바다에 사는 어종은 대부분 출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그래픽 하단에 보면 뭔가 그림이 보이시죠? 이거를 확대해 보면 코알라의 코가 보입니다. 맞습니다. 노알라인데요. 노알라는 노무현 대통령을 코알라와 합성한 그래픽으로 일베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할 때 쓰는 그림입니다. SBS의 변명은 그래픽 담당자가 그래픽을 구글에서 퍼오면서 아랫부분에 있는 노알라가 있는 걸 못 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구글에 있는 원본 그래픽을 보면 노알라 전체가 보입니다. 미처 노알라를 못 봤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말이죠. 더구나 지난 6월 일베 회원으로 보이는 SBS 직원이 방송국 내부를 찍은 사진을 올렸는데요. 이때 다른 일베 회원이 방송 사고인 척하고 노알라를 한번 생방송으로 쏴달라는 주문을 댓글로 달았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일베 회원의 요구대로 기회를 엿보다가 노알라의 일부를 남들이 미처 눈치채지 못하도록 심어서 생방송으로 내보냈다가 들켰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제가 해직되기 전에 20년 동안 MBC에서 방송기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픽은 그래픽 제작자가 마음대로 구글링을 해서 영상에 집어넣고 말고 하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픽이 필요하면 특파원이나 국제부 내근자가 제작을 직접 지시합니다. 그래픽도 기사의 일부이기 때문이죠. 명백하게 SBS 내 근무 기강 해이와 통제 미숙으로 일어난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SBS는 방송 제작 과정을 잘 모르시는 시청자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한 조사를 거쳐서 책임질 사람들을 엄벌해야 할 것입니다. 헌법이 유린되고 불법이 판친다고 해서 방송사까지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나라가 썩을수록 언론은 더욱 깨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뉴스 독립군 데일리 고발 뉴스 2013년 8월 21일 수요일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MBC 본사에 계셨을 때는 그 장비 때문에 이렇게 속썩이신 일이 없었겠죠. 또 위원장한테 전화를 받으시도록 되어 있는데 수사에 방해가 쳤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10년 전에 이제 고발뉴스.com 이상훈 기자 고발뉴스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그때 사실 어려졌을 때 초년병 기자 생활 할 때부터 너무 많은 사람을 구속시켰거든요.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을 갇히는 걸 봤고 근데 내가 도대체 이 기자직을 왜 하는 건지 되게 회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홈페이지에도 담아놓은 얘기지만 내 국민의 삶이래요. 그러니까 고발은 사람에 대한 증오가 아니라 사회에 대한 사랑입니다.